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한문 번역 같은 거를 좀 하다가 왔는데 되게 안 됐습니다. 작업이 되게 느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짜증이 났었거든요. 제가 뭐 한문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건데, 제가 번역하던 게 시경 번역하고 있었는데, 뭐 논문 쓴다고 시경 번역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가 어려워요. 시가 번역이 일반 글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불길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거 번역이 뻑뻑하다. 그러더니 우리 청년회장님이 80명 온다더니 80명은 무슨 개뿔이 80명이야. 다 해봐야 20명도 안 되겠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많으면 한 30명 되겠다. 어쩐지 내가 80명이라고 할 때. 전에도 사실 조계사에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귀찮아서 계속 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청년회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한 번은 해드려야겠다라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조계사, 이게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건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앉아보면, 제가 전에도 여기 33던지식 할 때 한 번 왔었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 앉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가운데가 헝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배치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좌우에만, 무슨 날개에만 사람이 있어. 가운데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 이걸 이제 어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중앙으로 움직이시는 길 이렇게 상징적으로 살짝 비워놓는 거지, 여기는 그냥 뭐 고속도로로 막 한 2차선 막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조계사 생각이 많은 절입니다. 이게 누가 창건하신 거냐면 1941년에 한암노 스님께서 창건을 하셨던 절이에요. 제가 메시고 제가 박사 논문도 쓴 한암노 스님께서 이 절을 처음으로 창건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올 때고, 그 사연을 보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주 진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엄청난 급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 화폐에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보통 그 나라 돈에 들어간다는 거는 최고급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유로같이 뭐 이상한 거 뭐 넣는 나라들도 있는데, 정상적이면 인물을 넣고, 인물을 넣는 이유는 위조하기 힘들게 하려고 인물을 넣어요. 이제 수염이라든지 머리카락 그게 요즘 세상에는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복잡한 그림을 넣으면 위조가 좀 어려웠었대.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서 꼭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이고, 1940년 이제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토 히로부미 추모 사찰이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방문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왜 방문사냐? 이등 방문이니까. 절 이름이 방문사야. 진짜 굉장히 단순하죠.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요? 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데. 그래서 방문사. 지금 남산식물원 짤입니다. 남산식물원 짤이. 방문사를 짓고, 야, 진짜 세상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조선불교 전체를 방문사 통괄로 그 밑으로 직할로 넣으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 종정이 한암노 스님이었었고,
이 하남노 스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종단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종단이 뚜렷하게 없으니까 자꾸 이것들이 여기다 붙이려고 하고 저기다 붙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 권상노 박사랑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에는 없는 종파 이름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이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리가 임재종이라고 한용운 스님이 임재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본에도 임재종이 있는데 임재종이랑 통합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름이 나오는 이름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불교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름이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라는 거는 사실은 종단 명칭은 아니에요. 종파나 종단 명칭은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중기가 되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엄청난 진짜 그분이 그렇게까지 대단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배경이 무지하게 좋죠. 아버지가 왕이고 첫째 형이 나중에 왕이고 둘째 형이 왕이고 그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신 대각국사 의천. 그렇게 해서 그 의천 스님이 출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막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종하고 선종하고 이렇게 충돌들이 있으니까 제3지대를 만들어서 불교를 통합해 보겠다. 이게 자꾸 국론이 분열되니까 안 되겠다. 의천 스님의 아버님 문종은 고려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굉장한 성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출가해야 되지 않겠니? 아들들을 넷을 다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제일 막내인 의천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덕분에 왜 그럼 형들은 안 한다고 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첫째는 나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난가? 이 생각이 있었겠지. 왕위 계승서열 1위잖아. 둘째부터는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둘째나 셋째 정도 되면? 고려는 형제상속입니다. 부자상속이 아니고 조선은 부자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돌아가시니까 정조한테 가는 거죠. 원자. 그렇게 요렇게 밑으로 직계로 내려가는 거고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유목전통이 있어서 형제상속입니다. 형제상속. 그러니까 둘째도 혹시 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천 스님이 당신이 출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버님은 내 뜻을 네가 들어줬다라고 해서 얼마나 아들이 이쁘겠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하지만 손가락 길이는 다 다르고 손가락이 막상 잘렸을 때 진짜 불편한 손가락이 있고 조금 없어도 되는 손가락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 때는 자식 간에도 차별이 있어. 그리고 잘 맞는 자식이 있습니다. 절에서도 그래. 부모 자식만 그런 게 아니고 절에서도 상자가 많은 스님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애상자라는 게 있어. 당신하고 잘 맞는 상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스님들은 이제 복이 있는 거지. 은사 스님하고 잘 맞으니까 팔자가 편한 거고, 안 맞는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참. 그렇게 해서 의천 스님이 당신 뜻을 그렇게 받아주니까 잘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형이 왕이 됐을 때도 동생이 우리가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왕일 때도 계속 의천 스님을 밀어줘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랑 경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길이 다르니까 그거 뭐 스님 절 지어주고 뭐 이런 거야. 그거 껌이지 뭐 임금한테.
예. 그래서 그렇게 잘해줘요. 그리고 의천 스님은 자기가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불교를 통합해서 국론이 분열이 안 되고 종교가 안정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원래 의천 스님이 화엄종 출신이고 중국에 가서 송나라 때 정원법사랑 이제 화엄종의 스님들을 만나다가 천태산에 갑니다. 천태산에. 예, 그래서 천태지자대사의 육신탑이 있어요. 천태대사님을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탑을 건립을 했어요. 육신을 그대로 보존을 한 그 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천태종을 수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개창입니다. 천태종 개창. 그리고 천태종은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사를 볼 때 네 종류의 종파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교종에서는 화엄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하면 뭔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미륵종이에요. 미륵종. 그러니까 법주사, 금산사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 큰 대불이 있어. 근데 보면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종파를 법상종, 유가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 중에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제일 크고 선종 중에는 조계종, 이 선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선종 있었는데 이 천태종이 선종이에요. 천태종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만 있으면 따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우리도 그냥 한복만 계속 입었으면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양장이 들어오니까 한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태종이 선종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선종에 있는 스님들이 천태종으로 많이 넘어갔겠구나. 처음에 종단을 만드는데 새로 종파를 만드는데 천태종을 만드는데 스님들이 없잖아.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돈을 때려 받고 사람들을 빼와야겠지. 주변 다른 업체에서 빼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일본에서 빼오든 뭐 미국에서 빼오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빼오든 뭐 TSMC에서 빼오든 어디서 빼와야 될 거 아니야? 생판 없는데 뭐 어쩌겠어.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따따블 처우를 좋게 해줘야지. 비슷하게 해주면 누가 오겠어? 안 가지.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천태종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종 스님들이 옮겼겠어? 옮기죠. 옮기죠. 야, 조건 좋단다. 조건 좋단다. 그래갖고 다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천태종이 만들어질 때 7, 8알이 조계종에서 갔대. 이제 선불교 쪽에, 구산선문 쪽에서 갔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계종이 쉽게 말해서 기존의 선불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다 빼간다. 그리고 누구를 빼갔겠어요? 능력자를 빼가겠지. 능력 없는 사람은 잘 안 빼갑니다. 여러분이 스카우트를 한다고 생각해봐.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대체 충분히 가능한 인력을 뭐하러 빼겠어. 그러니까 좀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교섭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구산선문이 난리가 납니다. 그때 구산선문이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우리는 원팀이다. 구산선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안에서 쪼개져 있으니까 외부적인 저런 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거다. 우리를 하나로 묶자. 뭐 사굴산문, 가지산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조계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광동성 지금 조계산 보림사, 지금은 남화선사라고 합니다. 그 조계산에서 당신께서 법을 펴셨어. 그래서 선종의 특징이 산문이라 그래서 산 이름을 써요. 여기도 아마 조계사도 뭐 모르긴 몰라도 축원할 때 무슨 산 조계사 할 거예요. 산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여기 산이 있나? 뭐 이런데 뭐 산 이름을 쓸 거야. 무슨 사나 뭐 조계사 뭐 이렇게 하겠지. 봉원사도 수도사나 봉원사 뭐 어쩌라고 뭐 어디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돼. 그렇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실 때는 구산선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산문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비문이나 이런 데 보면 산문 무슨 산문 이렇게 나와. 그래서 광동성 남아선사 예전에는 보림사라고 했었던 그 절에서 법을 오래 펴세요. 거기가 왜 그러면 조계산이라고 했느냐? 거기가 조씨 땅이에요. 조씨성을 가진 사람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개울이 조씨 개울이에요. 그래서 조계예요. 조씨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아찔한 순간이에요.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 조씨가 아니었고 왕씨였으면 우리가 왕계종으로 야 이거 재밌다. 생각해보면 재밌어. 김하고 똑같은 거야. 왜 먹는 김이 김입니까? 김씨가 갖다 줬대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김이래잖아. 그게 김씨가 안 갖다 주고 박씨가 갖다 줬으면 박입니다. 우리 박의 김싸 박의 밥 사 먹어라 이렇게. 진짜 박 같은 소리 하고 있지. 그렇게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조계산 보림사에서 당신이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구산선문 아니면 조계종의 해능스님 밑에 그걸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남종선은 뭉쳐라. 구산선문 중에는 사실 해능스님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종선은 뭉쳐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촉구해. 빠져나가지 마라. 빠져나가지 마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게 조금 심드렁하지만 예전에 한참 뺄 때, 기술을 뺄 때는 삼성에서 누가 은퇴한 사람이 누가 얼마를 해서 얼마 받고 넘어갔다는 등 이런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았었어요? 하이닉스에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은퇴했고 돈 준다는데 조금 그러면 해볼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조금 그래도 윤리적인 생각이 있고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돈을 주더라도 조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좀씩 다른 거니까. 근데 많이 준다면 다 흔들릴 거는 같아. 그렇지 않아? 내가 비윤리적이어서 그런가? 안 흔들릴까? 내가 좀 눈 감고 살짝 이렇게 조금만 하면 100억 콜? 이러면 1000만 원 콜? 이러면 지조를 지키죠. 지조를 지키죠. 5천 이러면 그래도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100억 이러면 민족 개념이라는 게 유사일에 있었냐?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야, 우리가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인데 뭔 민족이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자기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 거야. 전 세계가 잘 되면 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약간 바꾸는 사람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촉구를 하면 애국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을 격발시키면 그래도 좀 움직이고 싶었던 사람들도 진정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종선 해능스님계는 단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능스님 계통은 구산선문이고 다 필요 없고 하나의 조계종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이름으로 조계종이라는 말이 한국 불교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은 마치 종파 이름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종파는 아니에요. 존재했던 종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범삼성가, 범현대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범삼성가 이러면 사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CJ 쪽하고 지금 삼성 쪽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삼성이 위험하다. 라고 하면 나름 단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조계종이라는 명칭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보이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존재했던 종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걸 통해서 종단을 만든 거죠. 그게 1941년도 조선불교 조계종입니다. 조선불교 조계종. 그게 62년도에 그걸 계승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그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었던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명칭 쓰는 것만 봐도 그 시대가 느껴진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썼었고, 62년에는 대한불교라고 했었고, 지금은 대한불교라는 표현을, 대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만든다면 한국불교라고 만들겠죠. 대한, 이런 거는 조금 묵은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대한뉴스,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또 대한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제국의 후손이잖아. 그죠? 왜? 우리가 제국이었었다니까. 대한제국. 고종, 순종, 커피 먹고 이제 끝났죠. 뭔 놈은 제국이 시작하자마자 커피 마시고 끝났어. 커피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독 탈 때 커피에다가 타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거를 분쇄하기 위해서 이 종단을, 그게 일제강점기 때 최초로 승인받은 종단이었습니다. 종단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 조계종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남노 스님이 종단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남노 스님이 그때 초대 종정이에요. 초대 종정. 그래서 불출산의 종정이라고 유명합니다. 이 조계사도 하남노 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조계종, 새로운 종단을 만드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나한테 늘상 누가 그랬는데, 해도 되는가 모르면 하지 마라. 근데 저는 해도 되는가 모르면 그냥 합니다. 그게, 뱃속이 편해요. 뱃속이 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생기면 말어. 뭐 어쩔 건데.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조선 후기가 되면 불교가 굉장히 많이 약화돼요. 약화돼. 그래서 도성의 사대문 안에 사찰이 없습니다. 사대문 안에. 지금은 서울 이러면 강남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원래 이름이 한양이에요. 서울의 한문으로 한양이라고 했잖아. 한양이라는 건 한수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한강이 강이 아니고 원래는 한수예요. 강 정도의 레벨에 못 들어갑니다. 물폭이. 그래서 수가 있는 거고, 수보다 떨어지면 천이요. 청계천 뭐 이러듯이, 중랑천 하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위가 되면 수가 되는 거고, 더 커지면 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강의 공식 명칭은 장강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물을 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중국 기준으로 보면 강도 아닌데 그냥 다 강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동강, 뭐 형상, 저런 거 다 강 아닙니다. 강 레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까 제가 고종이 황제를 칭했다. 대한제국. 그거 누가 알아줘? 어느 정도 영역이 되고 힘이 돼야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집안에서 황제요! 라고 한다고 황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광개토대왕 이런 거 봐봐. 광개토대왕도 대왕까지 올라가고, 저기 호우총에서 발견된 거 보면 호태왕까지 올라가. 대보다 태를 약간 더 의미적으로 높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왕까지 올라가. 그러면 황제할 때 제나
황이나 이런 걸 칭할 수 있었냐? 못합니다. 예, 뭐라고 나오냐면 천승은 제후고 만승천자라는 말이 나와요. 만승천자가 뭐냐면 수레, 전차가 한 10,000대는 있어야 천자라고 한다. 황제라고 부르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 아니죠.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드릴까?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 진흥왕은 제라고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이 땅이 신라보다 훨씬 넓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냥 생각해봐도, 야, 만주가 땅이 넓지? 경상도 그 일대, 그래, 이 서울 쪽, 경기 쪽을 이렇게 먹어 들어왔잖아요. 당항성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때, 백제 성왕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했다가 백제 성왕 뒤통수 까고 진흥왕이 또 치사하게 해가지고 한강유역을 호로록 짭짭 하시잖아. 그거 국사책에 나오잖아. 그게 이제 당항성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부동항을 어떻게 얻겠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가 부동항 얻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 당항성이라고 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서해에서 자꾸 백제한테 막혀. 중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뒤통수 까고 뭐 이러는데, 진흥왕의 땅을 아무리 생각해도 광개토 대왕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왜 광개토 대왕은 대왕밖에 안 되는데 진흥왕은 제까지 올라갑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고요. 국가가 영토 개념이 아니고 인구 개념이어서 그래요. 그때는. 지금은 영토 개념이고 그때는 인구 개념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개척한데 술록 산다, 술록. 조세, 세금 받으러 다니기 힘들어. 왜 그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은, 뭐 애플 아이폰이 뭐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갤럭시도 좀 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시절이지만, 예전에는 노키아라는 기업이 잘 나갔고, 그 두 번째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것도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나는 2G폰을 잘 몰라요. 이렇게 행복하신 분입니다. 행복하신 분이고, 여기 분들은 이제 돌리는 교환 이것까지 이제 쓰시던 분들도 계시고 교환 이거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기를 전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 교환수들이 되게 재밌어. 개인 정보 뭐 이런 거 다 아무 필요 없지. 다 듣고 있지. 그 정신을 이어서 지금 갤럭시에서 이재용 회장님께서 자동 녹음 기능을 다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연원이. 그런데 왜 노키아가, 그때 노키아가 제일 큰 회사였었거든요. 핀란드의 노키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삼성, 그때 애니콜 잘 나갔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에 괜찮은 회사들이 그때 일본 뭐 있잖아. 그죠? 근데 왜 핀란드하고 뜬금없이 한국일까를 생각해 보셨어? 핀란드가 잘 나간 이유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래요. 땅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그걸 다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파 강도를 더 세게 올리는 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거 뭐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터널 공사입니다. 왜 우리가 터널 공사를 잘할까? 길 낼 때. 그거 여러분이 월정사 한번 와보시면 됩니다. 월정사 한번 와보시면 왜 우리가 터널 공사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 KTX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월정사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고속버스, 아니 시외버스, 정확하게 말하면 시외버스에서 동서울이나 뭐 강남에서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서 급하면 그 안에서도 뭐 논문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돼. 못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려고만 하면 터널에 들어가. 이게 그래갖고 터널 끝나면 봐야지. 그래갖고 터널 끝나고 한 도줄이 그러면 또 터널이야. 와, 이게 참 진짜 이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터널 기술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핀란드가 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쏴주기 위해서 기술들이 발전하는 거고, 그러면 왜 삼성이나 애니콜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됐느냐? 우린 산이 많죠. 산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서 통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또 산만 많은 게 아니고, 승질도 지랄 같아가지고 안 터지면 개지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꾸 지랄을 하니까 그 지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랄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참아버리면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랄하면 누군가는 해결한다?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우리가 빨라진 이유가 뭐예요? 지랄을 하니까. 딱 그거요.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 영험을 받고 싶습니까? 지랄입니다. 부처님한테 계속 송신스럽게 하면,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뭐 기도할 때마다 계속 앞에서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름 읽다 보면 나중에 얘 좀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그래야 좀 빠지지. 내가 부담이 돼. 그걸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에게 젖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는에게 젖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필연성들이 존재를 해요. 어떤 필연성들이 기술 발전에는. 그래서 핀란드 기업이 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들의 필연성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제 끝났지. 지금은 통신을 국가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잖아. 러시아에서 그걸 차단하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열어주니까, 스타링크 열어주니까 뭐 어쩌라고가 나온 거잖아. 참 시절이 바뀌었지. 어떻게 보면 국가를 넘어선 재벌 권력이 가능하냐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그 논점이에요. 원래는 국가가 최강이었는데 그게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권력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화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코인이죠. 그걸 우리 같은 사람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다. 그럼 너는 샀느냐? 입만 있죠. 그래서 절에서도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사가 처음 만들어지는 게, 조계사가 하남노스님께서 그 일제 조선 후기 때 이 한양에는 아무 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성 출입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스님들은. 그거 일본 사람이 풀어줬어. 일련종 스님이 건의해서 풀렸어요. 그 징계하다고. 그리고 그때 한국 불교의, 그러니까 조선 불교의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사대문 안에 절을 둔다는 게 수건 사업이었어. 수건 사업. 지금은 강남이 대단하지만 한양이라니까. 한강에 양은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고 한강의 남쪽은 한음입니다. 한음. 그래서 한음에서 뜬 사람이 오성과 한음의 한음이고, 한음은 무덤자리예요. 음택이라니까. 거기 사람 사는데 아니요. 양이 사람 사는데. 그래서 우리 전통 도시들은 보면 전부 강을 끼고 있고, 강이 없으면 전통 도시가 형성이 안 돼. 어느 정도 이상의 강은 다 끼고 있어야 돼. 야,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냐. 딴 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아니, 그렇잖아. 절에서도 똑같아. 절에서도 절이 나중에 없어질 때, 폐사될 때 보면 무슨 얘기가 전설이 있냐면 빈대가 들끓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빈대가 들끓어서 폐사됐다. 이렇게 나오거든? 빈대가 들끓는다는 건 뭐냐면 절에 산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질 때 물길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물길이 바뀌면 이걸 뜰어 계속 가야 되나요? 이 앞으로, 쉽게 말해서 조계사면 조계사 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탑골공원 쪽으로 물길이 바뀌어버렸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뜨면 되죠. 누가? 쉽지 않죠. 생각해보면 쉽지 않죠. 그러면 버틴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생 문제가 벌어지고 빈대가 창궐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들이 빈대가 제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빈대 이가 제일 적은 게 스님입니다. 이유는 그죠. 머리가 없죠. 빈대가 올라갔다가 미끄러진다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자고 있으면 스님들 머리에서 예전에 스케이트 경기장 같은 게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해야겠다. 욕먹겠다.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그랬어. 자고 있으면 머리에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물에 언제나 모든 전통 도시는 가만히 봐봐. 동아시아의 모든 전통 도시는 강 북쪽에 있습니다. 강 밑에는 전통 도시가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 묘자리 쓰는 데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구정동이잖아. 압구정이 누구 호죠? 한명회 호잖아. 한명회 아시죠? 월정사에 가면 한명회 사인 있는데. 사인도 되게 재밌더라고. 되게 재밌어. 명자는 조그맣게 쓰고 회자 크게 쓴다고. 이 양반이. 예. 그렇게 하는데, 이 한명회가 원래 이제 응거하고 자꾸 이제 반대 세력들이 이제 물러나라, 어쩌라, 뒤에서 꽁시렁거리니까 응거한다 그래가지고 강남의 압구정에다 정자를 짓는 거죠. 그게 압구정이잖아. 내가 응거하겠다, 퇴거하겠다, 근분세수하겠다, 뭐 이런 거지. 은퇴하겠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갔죠. 끝까지 안 갔죠. 그래서 예전에 시도 있어. 압구정에 정자 짓더니 썩을 놈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반대파에서는 그렇게 시를 졌다고. 그래서 압구정 왜 강남으로 간다는 게 은퇴냐? 거기는 사람 제대로 사는 데가 아니거든. 그래서 강북이 원래 사람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남산이 서울의 중앙이 아니고 남쪽에 있어도 남산이야. 그렇잖아. 그럼 서울은 어딥니까? 사대문 아니 서울이에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저는 못 살아가지고 강남 쪽 사람이에요. 우리 때는 강남이 못 사는 동네야. 그리고 자고 나면 서울이 커지던 시절이에요. 자고 났더니 서울이 점점 뚱뚱해져요. 아니야, 진짜야.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울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알아. 근데 우리 때는 어땠냐면, 사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서울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어. 왜? 사대문 그지 같죠? 그지 같죠? 강남이 훨씬 좋죠. 그렇지 않아? 강남이 원래 옛날에는 약간 개비들, 그러니까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 사는 데거든. 지금은 강남 부럽죠. 부럽죠. 살고 싶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 딱 꽂았다고. 강남에다가 안 꽂고, 서울에 사대문 안에 저리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에 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봉은사 있잖아. 강남이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다니까. 봉은사가.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거기가 서울이요. 진짜라니까.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다니까. 서울이었으면 절이 날라갔다니까. 날라갔어. 그래서 여기 딱 꽂은 거예요. 여기 딱 꽂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하남노 스님께서 여기에 종단을 만들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 불교를 통으로 먹으려고 하던 거를 음모를 분쇄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원사에서 나오지 않겠다라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정인데, 종정이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는 총무원장제입니다. 종정은 어떻게 보면 상징인물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일본으로 얘기하면 천황이 종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수상이 총무원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남 노스님이 종정이실 때는 일본 제국시대 천황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천황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천황이 다 하는 거라니까. 천황이 다 하는 거라니까. 조선시대 왕 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 시절인데 총무원장인데도 종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조계사로 와야 돼. 그래서 초대 조계사 주지가 하남 스님이에요. 초대가. 그런데 이어른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총독부에서 총독이 꿍시렁꿍시렁 합니다. 그랬더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래가지고 그걸 불출산의 종정이라 그래요. 산을 나오지 않은 종정. 근데 하남 스님이 워낙 기계가 대단하신 어른이어서 그게 통과가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하남 스님이 기계가 참 좋으니까 그리고 선지가 밝아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라 가지고 선지가 밝아. 나중에 앉아서 자탈인망 하시거든. 그렇게 선지가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총독이 한번 보자고 올라오시라고 초청을 해요. 지금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을 대통령이 영빈관이나 안 그러면 청와대로 좀 모시세요. 이래갖고 초청을 왔어. 야, 그거 안 가기 쉽지 않다. 근데 전두환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그때 훨씬 권력이 셌었어. 정보부장이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사근분들에게 하는 얘기. 이승만 때 대통령 어때? 훨씬 더 강력하지? 조선 총독 어떨 것 같아? 야, 그거는 진짜 쓸어버린다. 그 정도 권력이에요. 조선 왕보다 세. 일제강점기 총독이 조선 왕보다 권한이 훨씬 강력해요. 거의 지금 북한 김정은급일걸? 그냥 하락하면 하는 거요. 그런데 하남 스님이 웃기고 있네를 시전합니다. 어디 배우고 싶은 놈이 와야지. 이런 자세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부총독급인 정무총감 오노를 보내요. 저분이 뭔가 대단한갑다. 그래서 보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정무총감이 왔을 때 하남 스님이 하셨던 게 밖에 나가서 맞이하지 말아요. 부총도 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특별한 음식 차리지 마라. 그냥 우리 먹던 대로 줘라. 그렇게 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무총감이 딱 보고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자기도 대우를 받던 사람인데 이게 좀 소홀하니까 뭐 이런 게 있노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어요. 태평양 전쟁이. 예. 그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과 미국 중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를 물어봐. 야, 그거 어렵다. 이제 일본과 미국이 지금 붙은 거야. 진주만 시작해갖고 지금 붙은 거야.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미국이라고 말하면 난리가 날 것 같고, 일본이라고 말하면 기계가 있는 것 같더니 별 볼 일이 없군요. 이렇게 딱 되는 상황이잖아. 이런 걸 보고 양도난문이라 그래요. 양도난문. 뭘로 대답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때 하남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덕자승이라. 덕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딱 그렇게 얘기해. 그 순발력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참선을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부총감을 만나서 부총독을 만나서 그런 게 순발력 이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그 권위에 눌려버리거든. 그래서 덕자승이라. 덕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받아쳐요. 그러니까 네가 덕 있으면 너네가 이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지. 말을 돌리는 거지. 다시 그 사람한테 그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네가 덕을 쌓아 이기고 싶으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총독도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 어른이 이렇게 딱 받아치는 걸 보고, 아,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불교거든요. 일본 분들도 대부분 다 종교는 불교. 그러니까, 아무리 식민지라도, 큰 스님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만 해도 글 받는 문화가 있었어요. 어른들에게. 우리 사명당도 일본 가서 뭐 글 써주고 이게 글 받는 문화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안중근도 류순 과목에서 그 간수가 글 좀 써달라고 그래서 글 써주잖아. 경천 뭐 이런 거 써주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김에 제가 큰 스님 글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하나 써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붓글씨를 쓰는데 이제 종이를 갖가라 이래서 시자들한테 시켜서 붓글씨를 쓰는데 그때 쓴 게 정심입니다. 마음을 똑바로 써라. 마음을 바로 해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탄을 하더라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참 대단한 양반이시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요 조계사 만들어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 그게 사실은 이 조계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딴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게 조계사 대웅전이 아닙니다. 이게 보천교 11전 건물입니다. 전라도 정읍에 가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보천교라는 게 있어요. 보천교. 없어진 종교입니다. 그때 약간, 뭐랄까 할까. 혹시 여러분 그 파룬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파룬궁? 파룬궁? 들어보셨어요? 한때 중국에 그게 파룬궁이라고 하는 기공 뭐 하고 이런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단전호흡 뭐 태극권 뭐 이런 건데, 그 가입자가 1억 명이었었어요. 1억 명. 그러니까 공산당이 저것들이 뒤집어 엎는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해체시켜 버렸거든. 근데 보천교가 어떤 종교냐면 증산도 뭐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 계열이에요. 이런 쪽 계열. 증산도 아십니까? 증산도가 뭐냐면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 증산도 다 그게 그쪽 계열이거든. 이런 얘기 해주면 재밌는데 길게는 못하겠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그게 그런 증산도나 그런 민족적인 약간 그런 속에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종교예요. 제대로 된 종교는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얘네가 성장을 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신도가 600만이에요. 잘 안 놀래는구나. 지금도 예를 들어서 100만이 내가 100만 정도의 신도를 거느렸어. 대통령 꼼짝 말합니다. 그 정도 힘입니다. 국회의원 뭐 이런 거는 보도 안 해. 보이지도 않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도. 100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이 나라에서 유권자 100만이 나한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보천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동학같이 될 수도 있겠다. 구한말에 동학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조져버린다고. 다 해체시켜. 그때 그 보천교의 교주가 차경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차천자라고 불렸었던 차경석이에요. 차경석. 근데 그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하늘궁 압니까? 하늘궁? 허경영의 하늘궁 들어보셨죠? 우리 그 날라다니신다는 뭐 이렇게 다리 들고 있었던 뭐 이런 분이 계셨잖아. 근데 그 요즘 PD수첩에도 나오고 그쪽 세력이 상당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600만이 신도니까 그 당시에 본부를 큰 건물을 지었어. 그때 메인 건물이 11전입니다. 11전. 11전. 이름이 11전이야. 우리식으로 하면 대웅전 같이 그렇게 11전이라고 지었어. 11전을 왜 11전이라고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들 얘기해요. 10보다 위에 플러스 1라고도 하고 10하고 1을 더하면 흑토자가 돼. 땅 위에서 내가 최고.
지상권자, 하늘의 신에게 위임받은 지상권자, 지상 대리권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1전이라 그랬대. 그 11전이 이 건물이요. 그게 이 건물이라고. 그게 보천교 11전이에요. 이 보천교랑 관련된 어른이 보천교에서 중요 요직을 사셨던 게 탄원호 스님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제강점기 때 이게 이 보천교가 다 해체되고 이게 일본 사람한테 돈이 넘어가 싸게 팔려. 그거를 아마 탄원호 스님이 약간 말씀하신 그게 하남노 스님 상자니까 뭐 말씀들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거를 일본 사람에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서 일로 옮겨요. 이거 만들 때. 예, 그래도 이걸 새로 만드는 값보다는 이게 훨씬 저렴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경복궁 근정전보다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천교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건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예, 이게 망한 사이비 종교 건물, 약간 불길,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까지만 하는 걸로, 그까지만. 그래서 이게 힘들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하남노 스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 근처 땅을 다 샀어. 감사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거 사는데도 무지하게 힘들었었어요. 그때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왜, 그때 만약에 이거 사는 돈으로 강남을 샀잖아. 야, 그럼 진짜 100만 단위로 산다. 평 단위를 100만 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는 여기가 무지하게 비쌌던 땅이야. 여기가 무지하게 비쌌던 땅이야. 생각해봐. 예전에는 종로 이런 데가 좋은 데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종각하고도 가깝고, 아니, 그렇잖아. 괜찮은 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무진장 힘들게, 각 그 본사 교구 그 주지스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걸 모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이거 없었으면, 야, 총무원 들어올 자리도 없었다. 그게 다 하남노 스님의 덕화요. 그리고 지금, 동대 저기다가 만드는 것도 다 그 어른이, 예,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다 있어. 있어. 그게, 그런 유서 깊은 내용들이 있는, 그게 조계사. 그래서 저는 조계사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아. 참 많아. 그래서, 회한의 설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잘 이거를 건사해서 어른들 뜻을 받들어서, 잘 나가면 그것까지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신우일신 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80명 온다고 낚아가지고 저를 데려왔지만 물론 뭐 올 거라고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낚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인생을 편하게 산 사람은 아니요. 그래도 뜻을 가지고 그 유서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법회를 보는 그런 분들로서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무언가 한국 불교의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별로입니다. 진짜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외에는 그게 그거요. 큰 차이 없습니다. 천재적으로 잘하거나 안 그러면 그 노력해봐야 별 차이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복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돈 벌 필요 없고 만수로 같이 태어났더니 그렇게 돼 있어. 경기 끝이요. 돈을 왜 벌어? 그래서 복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복이 있는 거는 가장 빨리 그 복을 성취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옆에서 계속 문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미 이 생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만수르야. 경기 끝이요. 공부를 왜 해? 뭐 미쳤어? 만수르가 공부해서 됐냐? 아버지 잘 만나서 됐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는 어려워. 그러면, 새로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잘 문대. 그러면 복은 마치 자석과 같아. 그래서 자석 옆에 쇠를 자꾸 문대면 자석이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자꾸 문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그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복이 있고 지혜지. 그래 복해지 지혜가 우선은 아니야. 지혜가 우선.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인생 팍팍하고 인정받지 못한 비운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복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예수는 2000년 동안 삐쩍 골아가지고 매달려서 못 내려오고 못 내려오니까 그렇게 삐쩍 고른 거요. 공자는 1년에 2번 먹는다. 춘추 석전대제 때 2번 먹는다. 부처님은 계속 드셔 앉아가지고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리고 금치를 하고 있잖아. 야, 금테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수 없는 나무 밑에 비피하러 갔다가 벼락 맞고 피피하러 잠깐 들어갔더니 벼락이 때려가지고 나무가 벼락 때려가지고 밑에서 번개 맞는 거야. 아니야, 진짜 인생이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줄을 잘 서야 돼. 이쪽이냐? 이쪽이냐? 요거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고스톱도 뒷장이 중요하다고. 앞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뒷장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앞장은 이미 까진 거야. 내 얼굴이 정우성 같이 생겼어. 그렇게 내가 나와서 눈 떴더니 그렇게 까졌어. 경기 끝이야. 경기 끝이야. 근데 지금 내 거울을 보니까 이러면 줄을 서야죠. 복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계속 문대면 돼. 계속 문대면 복은 옮아 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는 애기 젖주는 거라고. 계속 눈에 보이고 찡짱 부리면 그러면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진짜 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고, 그건 뭐 부모를 잘 만났을 수도 있고, 머리를 잘 만날 수도 있고, 얼굴을 잘 만났을 수도 있고, 몸을 잘 만날 수, 그런 거 한 가지만 가지면 경기 끝이다.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게 팍팍합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회하겠습니까? 계속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문대야죠. 계속 문대야죠. 그래서 계속 비치다 보면, 태양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듯이, 여러분 인생도 스스로 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왜 안 되느냐가 아니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도 비비는 것도 다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에 아부도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의 없으면 아부도 안 된다. 아부도 안 돼. 인사치레도 성의요. 그래서 성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스스로 맑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